일본의 발명품.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가끔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예요. 한국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노벨 평화상이고 그것도 수상자가 딱 한 분뿐이거든요. 이에 반해 일본의 수상자는 29명이고 그것도 과학 분야에서만 25명이에요. 이를 두고 일본 기초과학의 저력이 낳은 성과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분야에 정진하는 장인정신이나 한 우물만 파는 집요함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론 일리가 있는 분석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본인의 질문이 의도한 결론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즉, 한류다 반도체다 뭐다 해서 요즘 한국 애들이 좀 깝죽대는데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일본 걸 카피하거나 응용해서 어쩌다 성공한 거지 본질적으로 일본과 게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본의 발명품을 들이대는 거예요. 인스턴트 라면. 세계적으로 연 1200억 개 이상 팔리는 라면은 1958년 일본 리신 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가 처음 개발한 것이고요. 인스턴트 커피. 대개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의 발명자도 일본인이었다네요. 1901년 일본인 화학자 가토오 사토리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 어떤 형태의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를 처음 일원화시킨 것은 일본인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론 일본 나고야 공업연구소의 고다마 히데오가 1980년에 발명한 것이라고 자랑하는군요. 건전지. 좀 의외이긴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건전지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일본인 야이 사키조오였다고 합니다. VHS 카세트.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는 일본 JVC가 1976년 개발한 거였고요. 청색 LED. 오늘날 어디서나 사용되는 백색광을 만들려면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이 필요한데 그중 개발이 어려웠던 청색 LED를 일본인이 발명했다는 겁니다. 이 발명으로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나카무라 슈지 등 3명의 일본 과학자들은 2014년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샤프 펜슬. 깎지 않아도 되는 샤프 펜슬은 1915년 일본인 하야카와 도쿠지가 발명한 것인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회사 이름을 아예 샤프로 바꿔버린 케이스라더군요. 전기밥솥. 한국에서도 안 쓰는 집이 거의 없는 전기밥솥을 1923년 처음 개발한 곳은 미쓰비시 전기였는데 여기에 타이머 기능을 더한 전기밥솥을 내놓은 건 1955년 도시바였다고 합니다. 취사와 보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재의 전기밥솥을 미쓰비시 전기가 내놓은 건 1972년이었고요. 에어백. 자동차의 필수 부품이 된 에어백은 본래 비행기 사고에서 충격을 완화하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1963년 일본인 고보리 야스자부로가 고안한 건데 처음엔 특허청 관리들의 비웃음을 샀던 물건이라더군요. QR코드. 1994년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덴소가 발명한 매트릭스형 코드인 QR코드의 QR은 퀵 리스판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가라오케. 한국에선 노래방으로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가라오케였어요. 가라오케는 생연주가 아니라 레코드판이나 테이프를 이용한 가짜 연주란 뜻으로 일본 방송계에서 쓰던 용어인데 1970년대 이후 오락용의 연주장치 자체와 시설, 그걸 이용해 노래 부르는 행위를 가라오케라 칭하면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위 카메라. 위내시경을 할 때 윗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카메라인데요. 1950년 이를 실용화시킨 회사가 일본의 올림푸스였다고 합니다. 셀카봉. 셀카봉의 탄생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지만
최초로 특허를 취득한 셀카봉은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림 문자. 1990년대 말 구리따 시게타카가 아이모드의 휴대전화에 이모티콘을 도입했어요. 이모티콘은 처음엔 메시지 송수신이 아니라 간단한 일기예보와 비즈니스 정보를 위해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점자 블록. 안전교통시험연구센터의 초대 이사장인 미야케 세이이치가 1965년 발명한 점자 블록은 1967년 오카야마 맹학교 부근의 횡단보도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여러 나라로 보급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밖에도 많지만 우선 인구의 자주회자 되는 발명품을 중심으로 열거해 봤는데 꽤 그럴듯하죠. 실제 인기를 끈 것도 많고 실생활에 도움을 준 것도 많습니다. 문제점. 그렇기는 하지만 발명이란 말에 어울릴 정도의 창의성이나 과감한 혁신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에 든 15개의 발명품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건 3D 프린터인데 이 신기한 기계를 일본인이 발명한 게 사실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3차원 프린팅의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건 일본인이 아니고 머레이 라인스터라는 미국 소설가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이죠. 그리고 1950년에 이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쓴 사람이 또 다른 미국 소설가 레이몬드 F. 존스였고요. 1971년 미국인 요하네스 F. 가덜드가 리퀴드 메탈릭 코더 US3596285의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것이 3D 프린팅을 설명해주는 최초의 특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엔 미국인 데이빗 존스가 뉴 사이엔티스의 칼럼을 통해 3D 프린팅의 개념을 발표했고요. 이런 배경 위에서 일본인 고다마 히데오가 광조형법을 발명한 것은 1980년도예요. 3차원 CAD를 기초로 광경화성의 열경화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UV 조사 영역을 마스크나 주사형 파이버 송신기로 제어하여 3차원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학술지에 발표했지만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 형태의 3D 프린터가 탄생하기까지 공헌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었고요. 따라서 3D 프린터의 발명자가 일본인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해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선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일본인 과학자 3명이 청색 LED를 발명하여 노벨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발광 다이오드, 곧 LED 자체를 발명한 것은 미국 과학자 닉 코로니악이었어요. 다만 원래 적색인 LED를 일본인이 청색 LED로 바꾸었다는 거죠.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의 경우도 1976년 일본인이 이를 개발한 건 맞지만 사실은 그보다 사반세기 앞선 1950년에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값비싼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발명한 것은 미국의 빙크로스비 엔터프라이즈였어요. 일본은 이를 가정용으로 바꾼 것이었고요. 건전지도 일본인이 현재적 형태의 건전지를 만든 건 맞지만 전지, 곧 배터리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었고 전지의 기원이랄 수 있는 볼타의 파이를 발명한 사람은 이탈리아인이었죠. 그리고 다니엘 전지를 발명한 사람은 영국인이었고요. 그 후 1885년 독일의 칼 가스나가 건전지 특허를 취득했는데 묘하게도 같은 해 소형 습전지 성능에 불만이던 일본의 시계기술자 야이사키 조오가 보다 다루기 쉬운 시계용 소형 건전지를 발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발명이었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건조된 면에 스프를 첨가하는 방식의 인스턴트 라면도 이를 개발한 건 일본인이 맞아요. 하지만 라멘이란 이름도 그렇고 음식 자체도 요코하마 거주의 중국 화교들이 먹던 국수,
곧 라면을 발전시킨 것이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인스턴트 커피도 이를 발명한 건 일본인이었다고 자랑하지만 그에 앞서 가용성 커피를 발명하여 특허를 내고 상품화시킨 것은 뉴질랜드의 데이빗 스트랭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10년 뒤에 미국 시카고에 살던 일본계 미국인 가토오 사토리가 가루 형태의 커피를 발명한 거였죠. 샤프 펜슬도 1822년엔 영국인이 특허 출원했고 1837년엔 미국인이 발매도 했는데 1915년 일본인이 기존 것들을 개선한 거잖아요.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헐면 한국인은 새로 짓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본인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 일본은 혁신보다 개선 쪽입니다. 일본 역사를 살펴보아도 스테이터스 코어를 뒤엎는 혁명이나 난 같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전기밥솥, 에어백, QR코드, 가라오케, 위카메라, 셀카봉, 그림 문자, 점자블록 같은 발명품들도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혁신적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진 않고 그저 고만고만한 발명품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를 들은 예의 일본인은 발끈해서 제로센과 전함 야마토를 들이대더군요. 제로센. 제로센이 뭐냐 하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함상 전투기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영식 함상 전투기인데 제로센이란 약칭으로 불린 이 전투기에 대해 일본인의 향수가 굉장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일 전쟁 시의 교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제로센은 진주만 공습에 투입되었는데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속도, 높은 선회율, 높은 고도에서의 전투력, 긴 항속거리 등 탁월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상대하는 연합군 조종사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신흥열강의 말석에 불과하던 일본의 이 전투기는 서양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일본인에겐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거예요. 세계 1등이란 영광의 기억이 전후 일본인의 향수로 되살아나게 된 거죠. 2014년 일본에서 영원히 제로란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는 2006년 출간되어 530만 부나 팔렸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였어요. 공전의 히트로 롱런하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 히트했습니다. 제로센 열풍이었고 이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튜브엔 제로센 영상이 30만 건 이상 등재되었고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는 월간 조선의 기사가 있어요. 그거 한국의 거북선이라 보면 됩니다. 한국인은 거북선 얘기에 환호하고 자부심을 갖지요. 일본인에게 제로센은 거북선에 해당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국 전투기를 제압한 제로센이야말로 일본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이니까요. 제로센에 대한 향수는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의 기술진이 바로 제로센 기술진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층 더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아시아의 기적이란 찬사를 듣던 무적이 제로센이 승전을 안겨준 건 태평양 전쟁 초기뿐이거든요. 공중전에서 절대 열세였던 미군은 미드웨이의 전 직후인 1942년 7월 알래스카의 외딴 섬 늪에 추락한 제로센을 원상 그대로 노획하는 기적 같은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제로센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밀 분석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제로센 엔진의 실제 출력은 940마력으로 영미군 전투기보다 높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빠른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긴 항속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이 택한 방식은 비행기 중량을 가볍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너무 과도한 경량화 때문에 약해진 기체 골조와 얇아진 외피로 총알 몇 발에 부서지거나 폭발하는 허약한 방어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무장이 충분치 않고
통신 장비가 신통치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미군은 제로센의 성능 분석 결과와 몇몇 창의적인 미군 조종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로센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전략 전술을 개발해냈고, 이후 승세는 미군 쪽으로 기울게 되죠. 또 제로센을 능가하는 신형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일본군의 제공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거든요. 이에 미군기와 제대로 교전할 수 없게 된 제로센은 전쟁 말기엔 연합군 함대에 자폭 공격하는 가미카제 특공대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진짜 반전은 1987년에 와서 일본 오오테몬 가쿠인 대학 교수 안자이지로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거기서 제로센은 영국 전투기 글로스터 F535와 사실상 동일 기체라고 주장한 거예요. 영국의 글로스터가 등장한 건 1936년이고 일본의 제로센이 등장한 건 1940년으로 지적 재산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일본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제로센이 영국 전투기를 무단 복제한 짝퉁이었다니, 이 놀라운 사실을 밝힌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은 지난 37년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본엔 이런 짝퉁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일본 카메라예요. 이것도 실은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나 콘탁스 카메라를 무단 복제한 것들이었거든요. 카피가 아닌 사례로 예의 일본인이 내놓은 건 전함 야마토였어요. 전함 야마토. 야마토는 구일본 해군이 건조한 전장 263m, 만재 배수량 72,809톤의 전함이에요. 당시는 배수량 35,000톤 이하 가대종이었으므로 기존 전함의 2배인 사상 최대 규모였죠. 1955년 미국이 내놓은 슈퍼항공모함 포레스타로의 배수량이 8만 톤이었는데 항공모함도 아닌 전함의 배수량이 그 비슷했으니 야마토가 얼마나 큰 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포 또한 사상 최대의 18.1인치 구경으로 포탄 한 발의 무게가 1.36톤이나 되었다는데 이 정도면 모든 군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거포를 3연장으로 조합해 만든 포탑은 그 무게만도 현대호 위함과 맞먹는 3,000톤이었는데 이런 포탑이 배 위에 3개나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지구 최강군함이라고 할 만했죠. 때문에 비록 패전은 했더라도 야마토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자부심이 일본인의 집단 기억 속에 되살아나 제로센의 경우와 유사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야마토를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배를 만든 구레시엔 역사과학관이 개설되고 실물의 10분의 1 크기로 축소된 모형 야마토를 비롯하여 당시의 무기들이 전시된 이 역사과학관은 일본의 자동차나 전자, 소재산업 등이 모두 야마토를 건조하면서 축적된 기술 덕분이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당초 일본은 야마토급 전함을 모두 8척 만들려고 했으나 비용 문제로 2번 함까지 만들고 3번 함은 만들다 중단하고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습니다. 덩치가 크니 한 척당 건조비가 일본 국가 예산의 1%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이었느냐 하면 전후의 신칸센 전체 구간을 건설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건조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데 일본은 왜 이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대 전함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 동기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군함의 60% 정도만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에 불만을 피력하던 일본은 조약을 탈퇴하면서 수적으로 앞서는 미형을 따라잡자면 질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초거대 전함을 건조하기로 한 겁니다. 거대 전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양쪽 함대가 서로 마주보며 함대 간 회전을 벌이는 이른바 함대 결전 전술에 바탕한 것이죠. 하지만 함대 결전은 1차 대전 시 영국, 독일의 유틀란트 해전 이후론 사실상 사라진 해양 전술인데 일본은
이 전근대적 전술 개념에 사로잡혀 거함 거포주의를 고집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 해군 지도부는 함대 결전 시 짜안하고 야마토를 등장시켜 세계 제1의 거포로 적함을 가라앉힌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대 결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따는 배가 무거우니 속도도 느리고 움직일 때마다 연료 소비도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대착오적 전술에 사로잡힌 해군 지도부는 결정적 시기를 대비한다며 배를 주구장창 항구에 정박시켜 두었는데, 이를 본 육군 장교들은 1번함 야마토를 호텔, 2번함 무사시를 료칸이라 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밋, 일본의 야마토 전함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구 최강이라 자랑하던 거대 전함들은 전쟁 내내 제대로 된 활약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무사시는 1944년 10월 24일 레이테만에서, 야마토는 1945년 4월 7일 규슈 남서쪽에서 미군의 별다른 유효타도 입히지 못한 채 벌떼같이 달려대는 미군 전투기들의 폭탄 세례와 함정들의 어뢰를 맞고 무창히 수장되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전함이 더 이상 현대해전의 주역이 아니고 사정거리 밖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가령 내연차 판매 1위인 도요다가 전기차로 확 갈아타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죠. 기존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걸 선호하는 일본인은 현상을 확 뒤엎는 혁신을 내심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재래 발명품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인력거, 옛날 어른들 말에 따르면 전통적인 일본 발명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력거라고 하더군요. 인력거는 사람의 힘으로 끄는 수레로 일본에서 발명되어 한때 조선에서도 유행했던 교통수단이죠. 전성기에 일본에선 20만 대, 조선에선 4,647대가 운행되었다고 해요. 중국, 홍콩, 대만, 인도 등지에서도 유행했고요. 일본어 발음 리키샤에서 유래하여 영어로는 릭셔라고 표기하는 인력거를 1868년 처음 발명한 사람은 이즈미 요스케 등 일본인 3명이었다고 합니다. 인력거 정도의 간단한 구조물을 셋이서 발명했다는 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인데, 더 이상한 건 그 발명을 메이지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3명이 도쿄 거리를 달리던 서양 마차를 보고 만든 거라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미국인 엘버트 톨먼이 선교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그 20년 뒤 미국인 선교사 조나탄 스카비가 병약한 아내를 위해 또 다른 인력거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거를 먼저 발명한 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에 와 있던 미국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설이 나더니 일본 정부가 나서 일본 발명품으로 공인해버렸던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인력거를 독창적인 발명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말 대신 사람이 수레를 끌도록 하자는 정도의 발상이었으니 말이죠. 그조차도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미국인이 20년 정도 앞서 만든 걸 흉내낸 것이 메이지 시대 일본 발명품의 실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화투, 두 번째 발명품인 화투는 19세기 말 부산 항구로 가던 대마도 상인들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후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행하게 된 놀이가 화투인데요. 놀이 방식도 처음엔 민화투였는데 1960년대부터는 600, 도리지꽃땡 등으로 진화하더니 1980년대부턴 고스톱이 화투판을 평정하죠. 그것도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두환 고스톱, 노태우 고스톱, 김영삼 고스톱, 김대중 고스톱 하는 식으로 각종 변형이 생기면서 더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이처럼 한국에서 고스톱 열풍을 불러일으킨 화투는 원래 일본에서 발명된 게 맞습니다. 일본어로 하나후다라 하는데 한자로는 화찰이라고 쓰죠. 우리말론 꽃딱지란 뜻인데요. 꽃그림이 그려진 딱지 또는 꽃카드란 뜻인데 이 꽃카드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꽃싸움 곧 화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후다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가류다 또는 가류다라 쓰고 가루따로 발음하는 놀이도구였는데요. 가루따는 포르투갈어 카르타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의 카드에 해당하죠. 가루따의 어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루따 곧 하나후다는 16세기 후반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전파한 라틴식 트럼프 카드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엔 포르투갈어 그대로 카르타라고 불렀는데요. 에도 막부가 천주교를 막으면서 가루따 놀이에 대한 금지령도 내리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루따의 서양 그림을 일본식 꽃그림으로 바꾼 새가루따를 만들고 이름 또한 꽃카드나 꽃딱지라는 뜻의 하나후다로 바꾸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후다도 도박성이 있다 하여 메이지 정부에서 금지시켰었는데 1886년 영미에 트럼프가 수입되는 걸 계기로 해금되어 다이조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더군요. 2차 대전 후 일본의 놀이도구는 마작으로 유행이 바뀌지만 한국에선 1960년대 이후로도 계속 유행하는 놀이도구로 남게 된 거고요.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은 하나후다, 곧 화투가 진짜 일본의 발명품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독창적인 발명품이었다기보다는 서양의 트럼프 카드를 자기들 식으로 개량 또는 개선한 수준의 발명품이었죠. 따지고 보면 일본의 발명품이란 게 되게 그런 식이거든요. 스키야키, 세 번째 발명품인 스키야키는 쇠고기를 메인으로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을 하고 쑥갓, 파, 양파, 배추, 감자, 연근, 버섯 등 다양한 채소와 곤약, 두부 등을 함께 넣어 익힌 뒤 날계란에 찍어 먹는 일본의 전통 요리인데요. 이게 정말 일본의 발명품이었을까요? 1870년 후쿠자와 유기찌는 예로부터 일본은 농업에 매달려 먹는 것도 오고기 중심이고 육식을 먹는 일이 드무니 앞으론 쇠고기와 우유를 먹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문을 쓴 일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인은 생선은 먹어도 육고기 먹는 일이 드물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글인데요. 왜 안 먹던 쇠고기를 먹으라고 권한 걸까요? 건강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페리 제독의 개항 이후 일본에 들어온 서양인이 쇠고기 먹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코하마가 개항된 뒤 외국인 거류지에 사는 서양인이 인근 농가에서 소를 구입하려 해도 일본 농민들이 팔지를 않는 거예요. 식용유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반도 남부에서 소를 들여와 먹다가 그곳 가축상들에게 소의 생산지인 일본 내륙지방에서 식용유를 따로 키워 요코하마로 수송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한포로 일본을 개항시킨 미국인은 그들에게 돋보이는 존재였죠. 그들이 먹는 거라면 쇠고기도 좋은 거다. 이런 발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먹지 않던 쇠고기 먹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스키야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스키야키가 과연 일본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까요? 1719년 조선통신사의 일원이었던 신유한의 해유록에 스키야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유한은 그 저서에서 물고기와 채소 등 갖가지 재료를 섞어 술과 장을 타서 오래 달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찹탕 비슷한 이 음식 이름이 승기야기라고 적고 있어요. 또 정조 때 실학자인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 일본인들은 승기야기를 진미로 여기는데 도미, 보거를 손질에 다듬고 달걀, 미나리, 파 등을 익혀서 만든 잡탕이라고 적었어요. 스키야키라는 저들의 발음을 한자로 적다 보니 승기야기나 승기야기가 된 거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메이지 유신 후 발명했다는 스키야키는 결국 전에 먹던 생선 전골을
쇠고기 전골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본에 규나베라는 요리가 있는데 쇠고기 전골 비슷한 이 요리는 냄비나 솥에 쇠고기와 야채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데 반해 스키야키는 냄비나 솥에 쇠고기를 하나씩 굽다가 나중에 채소를 집어넣는 요리법만 약간 다를 뿐 재료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골 내용물을 생선에서 쇠고기로 바꾸었다는 정도가 일본식 발명의 실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일본의 발명품은 독창적인 것이 별로 없고 대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 또는 개량했거나 슬쩍 카피한 것이며 전체적인 느낌은 어딘가 스케일이 작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갈라파고스적 발상이 많다는 점이에요. 이에 비해 한국의 발명품은 어떨까요? 한국의 발명품.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같은 곳에선 한국의 발명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과를 보면 조사 때마다 변동이 있긴 하지만 네티즌들이 뽑은 한국의 10대 발명품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커피 믹스. 빨리빨리 문화에 어울리는 커피 믹스는 1976년 동서식품이 발명한 제품으로 다른 나라엔 없다고 합니다. 그 맛과 편리함 때문에 외국인 중에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맥심이란 브랜드가 미국 거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네요. 양념치킨. 튀김닭은 올리브유가 많이 생산되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중세 때부터 존재해온 음식이지만 우리가 접한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에 이주한 스코틀랜드인들의 요리법이었다는데요. 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고추장, 마늘, 설탕 등을 버무린 양념치킨을 1985년 처음 개발한 사람은 멕시칸 치킨의 창업주 윤종계였어요. 지금은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선 코리언 프라이드 치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콘치즈. 통조림 옥수수에 마요네즈, 설탕, 소금, 치즈 등을 버무린 후 데워 먹는 음식인데 1990년대 제주도 횟집들이 기본 반찬으로 내놓으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한류와 함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퍼지고 최근엔 서양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 명동의 매운 불닭집에 사람들이 붐비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1년 개발했다는 불닭볶음면은 해외로 알려지면서 인스턴트계의 한류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면서 대체품을 찾을 수 없는 라면이라는 거죠. 이태리 타월. 1967년 한일 직물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온 원단이 너무 까칠해서 활용법을 고민하던 중 이걸로 때를 밀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채택,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인 니스는 수건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만든 수건이란 뜻에서 이태리 타월이란 상표를 붙였는데 때를 밀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목욕 습관에 맞춘 일대 수건이 지금은 아마존닷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PC방. 1996년 처음 등장한 PC방은 다음 해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까지 퍼져 있다고 합니다. PC방의 효시는 1988년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점한 일렉트로닉 카페였고 세계 최초의 인터넷 카페는 1994년 서초동에서 개점한 BIT 커뮤니케이션 카페였다고 하더군요. 김치냉장고. 1984년 금성사가 내놓은 김치냉장고는 김치는 항아리에 보관한다는 전통관념을 깨뜨린 발명품이었죠. 한국 가정엔 일반 냉장고 외에 김치냉장고가 따로 있는 걸 보고 놀라는 일본인이 많다고 하더군요. 스타일러. 2011년 LG에서 내놓은 스타일러는 세탁을 하지 않고도 의류의 먼지와 냄새를 제거하고 구김을 펴주며 유해 세균을 제거해준다는 점에서 해외에도 많이 수출되는 발명품인데 특히 봄이면 꽃가루 엘러지로 고생하던 일본인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제품이라 하더군요. 폴더블 스마트폰.
2018년 삼성전자가 내놓은 폴더블 스마트폰은 태블릿처럼 큰 화면을 쓸 수 있어 동영상이나 문서를 읽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삼성에서 완성했지만 폴더블의 개념 자체는 2008년 노키아의 모프 콘셉트, 2006년 네덜란드 폴리머비전의 레디우스 모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카카오톡. 2010년 개발된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의 국민 메신저가 되어 있고 2011년 네이버에서 개발하여 일본에 정착시킨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독창적인 발명은 아니었던 것이 미국에선 2009년 개발된 왓츠앱 등이 있었고 그에 앞서 2004년 개발된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독창적인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도 있지만 인류사의 획을 그을 정도의 발명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만고만한 일본 발명품보다 나을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못한 것 아니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말문이 좀 막히긴 합니다. 따는 한국의 기초과학이 일본보다 못한 게 사실이고 장인 정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더구나 노벨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앵글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으로 최빈국 시대를 보내야 했던 우리 입장에선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니 노벨상에 수확물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세계 2위라고 하니 앞으론 기대할 만합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결실을 맺는 데는 대충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흔히 한국인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건 일본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 했고 아직도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교육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 상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려나 조선조의 발명품들은 일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한국인의 창의성이 억눌려진 건 35년 아니 약 50년간 이 땅을 찐누른 일본 문화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한국 발명품엔 첨성대, 온돌, 고려청자, 츠구기, 자경루, 혼천에, 신기전, 김치, 거중기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설문조사 때마다 누리꾼들이 뽑은 3대 발명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한글, 한글은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된 초기엔 정음 또는 언문 두 가지로 불렸다고 합니다. 정음은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언문은 쌍놈들이 쓰는 쌍스런 글자란 뜻이죠. 언서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한문을 진짜글, 곧 진서라 부르는 것과 반대로 언서는 쌍놈의 글이란 뜻입니다. 오랫동안 사대주의에 물든 당시 사대부들은 한글을 반절, 암글, 각약글, 조선글 등으로 얕잡아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한글학자 주시경이 1910년 한글이란 이름으로 고쳐 부르면서부터였는데요. 조선조 내내 홀대받던 한글이 지금은 아주 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요.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에선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그중 한글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또 유네스코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말뿐인 언어 2,900여 종의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최고 평가를 받은 글자가 한글이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 세계의 알파벳이라 했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레드야드는 한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라고 극찬했어요. 또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음성학적으로 대단히 체계적인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 말했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 베르너 사세도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놀라운 문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소설 대지로 유명한 펄벅은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세종은 천부적 재능의 깊이와 다양성에서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훈민정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43차 총회에선 183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한 바 있어요. 유네스코에선 해마다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고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은 8,8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겨우 300개, 한자는 겨우 40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자판만 두들기면 되는 한글은 2단계, 3단계 작업을 거쳐야 하는 일본어나 한자와는 그 편리성에서 비교가 안 되죠. 30년간 한글 연구에 몰두해온 일본 국제교양대 객원교수 노마 히데키는 한글에 대해 지적혁명이란 표현을 썼어요. 1000년 이상 한자 학문이 세계였는데 한글을 만들므로써 모든 고유어가 인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도 바뀌고 모든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창조적인 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토시 표시용인 신라구결을 개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일본 가나와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발명이었다는 걸 새삼 확인하는 대목이죠. 거북선. 1971년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으러 영국으로 간 정주영은 AMP 애플도어 회장 찰스 롱바톰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한국 화폐를 꺼내 거기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었다는 일화는 하도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거북선이 정말 철갑선이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 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최근에 한국 학자들은 거북선의 기록이나 형태,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철갑선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거북선은 전통적으로 철갑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죠. 그 근거는 일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외장 도노오카진자에몬의 회고록 고려선 전기에 큰 배들 가운데 세척은 메꾸라 분해인데 철로 유해하고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유해한다는 말은 내 편엔 욕이 나고 적에겐 해가 된다는 뜻으로 현대어론 철로 두르고 또는 철로 방어하고 정도에 이어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 역사책엔 철갑선 때문에 일본이 졌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양인들도 철갑선으로 보았어요. 미국의 윌리엄 그리피스는 금속으로 감싼 배라 했고 호머 헐버트는 철갑선이라 했습니다. 또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 했고 영국군 총사령관 버나드 몽고메리는 철갑전함이라 불렀고요. 2016년 미국 해군연구소는 거북선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계 7대 군함으로 선정했는데요. 미국의 아이오와급 전함이나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 등 다른 군함들은 전부 1900년 이후의 것인데 거북선만 1592년에 만들어진 전투함이에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앞서 언급한 외장의 회고록에 나오는 것처럼 본영귀선, 방답귀선, 순천귀선 등 모두 세 척이 있었는데 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북선이 정말 이순신이 만든 것이었을까요? 태종실록에 보면 임금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가다 거북선과 외선으로 꾸민 배가 서로 해전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80년 전 기록이죠. 이로 보면 이순신이 거북선 자체를 발명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객진 등의 전술을 펼 때 유리한 돌격용 거북선으로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발명이든 그보다 앞선 초선 초기 또는 고려의 발명이든 배 위에 뚜껑을 씌우고 창날들을 꽂아 적병이 뛰어오를 수 없게 하고 백병전 대신 화포 중심의 전투함을 만들었다는 건 기존 전술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이고 그 점에서 있던 것을 약간 개선하는 수준의 일본 발명품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속 활자. 1997년 천년의 삶이란 책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건으로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를 꼽았어요. BBC,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유수 언론들도 금속 활자 인쇄술이 인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는 보도를 했고요. 그 이유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정보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그때까지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던 일반대중이 정보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서양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여러 사건들, 곧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경험이지만 7년 전 파리 관광을 갔다가 소르본 대학에 들른 일이 있어요. 그때 감명 깊었던 건 프랑스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를 발명 19년 만에 들여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느린 중세의 시간 개념으론 상당히 신속한 조치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인쇄기가 설치된 곳이 바로 소르본 대학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대학은 인쇄소를 갖게 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발전소 겸 보급소로서 프랑스 지성의 산실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르본 대학이 있는 생강 좌안은 지금도 파리의 지적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 헝거리,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유럽 사회를 중세의 우매함과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인쇄기는 각국 작가들에게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출판하는 흐름을 만들었고 대항해 시대의 뉴스를 공유하는 신문의 출현도 가져왔고요. 지식의 빅뱅을 가져온 금속 활자 인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병선이 고려의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 앞서 인쇄된 금속 활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는 독일 전 유물이었습니다. 그 후 직지가 각광을 받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자 이를 가장 배아파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자기네가 먼저였다면서 어떻게든 직지보다 앞선 인쇄본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뒤졌지만 허허 아직까지 찾았다는 소식이 없네요. 직지가 인쇄된 것은 1377년인데 고려의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라면서 한국 학자들은 1102년설, 1120년설, 1230년대 이전설, 1297년설 등 여러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직지나 고려 금속 활자의 영광은 거기까지예요. 구텐베르크의 경우는 문명사에서 구텐베르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고려 인쇄나 이를 이어받은 조선 인쇄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금속 활자의 숫자예요. 알파벳은 한자보다 활자 제작이 간단하죠. 대문자, 소문자 각종 보호를 합쳐도 100자를 넘지 않는데 구텐베르크의 경우 42행 성경을 인쇄하는데 서로 다른 자모 29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민간 레벨에서도 얼마든지 인쇄소를 차려
책을 찍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과연 유럽에선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인쇄소가 생겨났어요. 보급의 확산이죠. 실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가 발명된 후 50년 동안 유럽에서 인쇄된 책은 2천만 권이 넘고 150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 인쇄된 책만 6천만 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자 수가 많은 한자는 정조가 만든 정유자의 경우 최소한 15만 개의 활자는 있어야 한 세트를 이룬다네요. 이러니 인쇄소를 차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국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나마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도 한 종류당 많아야 80권 정도였다고 하니 지식의 빅뱅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정도의 보급률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05년 서울에서 디지털 포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스위스 바질에 있는 인쇄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서양에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처음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질에서 접한 연구 결과는 이를 의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He talked with an emissary from the Pope who had just returned from Korea with drawings and notes on movable metal type. And this emissary was a personal acquaintance and friend of Gutenberg. So in 1453, when he announced to Europe this stunning new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somehow he neglected to also mention that it had come from Korea. 구텐베르크 발명품의 원천 기술이 코리아에서 온 것이었다니. 이 핵폭탄급 폭로가 사실이라면 구텐베르크는 유럽 문명을 변화시킨 위대한 발명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활자 기술을 현지화한, 아니 모방한, 아니 훔친 일개 기술자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황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 겁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올리비에 드로니용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을 7200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3D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인쇄 표면에서 모래알갱 이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려의 주물사 주조법으로 활자를 만든 증거가 된다는 거죠. 드로니용뿐 아니라 영국 시필드 대학교 교수 존 홉슨, 미국 동양미술학자 존 코벨, 그리고 영국 사학자 제프리 허드슨 등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기술이 코리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인지 뉴욕타임즈는 2001년 1월 27일 역사는 구텐베르크에게 너무 관대했는가 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면서 코리아는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 모래주형을 사용했고 이미 30년 이상 책을 대량 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KBS는 2016년 국내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바티칸 수장고에서 찾아낸 편지를 방영했는데 그건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충 수광에게 보낸 편지의 필사본으로 왕께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편지가 쓰여진 1333년은 직지가 발간되기 44년 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발간되기 112년 전입니다. 그 후론 교황사절단이 고려에 파견될 수 있었던 거고요. 엘 고어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려에 파견되었다 돌아온 교황사절단을 구텐베르크가 만났고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새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이 고려 인쇄술을 카피했다는 게 정설로 굳어진다면 고려의 금속 활자 발명은 유럽을 넘어 인류 전체의 문명을 바꾸는 데 공헌한 위대한 발명이 되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일본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일본 강점기 이후론 크게 위축되었더랬지만 금속 활자의 고려, 거북선과 한글의 조선시대는 독창성 면에서 일본을 압도했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의 기류를 보면 다시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류와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도 그렇고 방산이나 IT 분야도 세계적이고요. 디지털 분야는 물론 IT 분야나 AI 분야에서도 일본은 저만치 따돌렸죠. 아직도 기초과학 분야나 소부장 분야에선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희망적인 징후들도 보입니다. 2022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은 11개의 수학난제를 해결해온 한국계 허준희 교수였죠. 또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LK99란 상온 초전도체의 발견도 지니어보와는 별개로 그 발상은 이미 노벨상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독창성을 살려나간다면 한글이나 금속 활자급의 새 발명품이 나올 거고 지금 일본이 의시되는 노벨상 수상자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올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5번 바꾼 미인과 100년 전 미인 탑10도 꼭 시청해주세요.